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오늘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게스트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예상 밖의 뜻밖의 손님을 모셨거든요.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저도 정말 뜻밖의 자리,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좀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좀 무대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단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 내지는 뭐 스타트업 사업부, AI 사업부를 두루 경험한 바가 있고, 지금은 현재는 스타트업 영역에서 AI를 좀 이렇게 만져가면서 또 다른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주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AI를 빼고는 우리가 뭐 생활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속도로 AI가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하고 AI 기술에 관계없이 그냥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자, 오늘은 AI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가능성과 더불어서 AI 기술에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제가 보기에 기술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한 기술과 더불어서 그걸 활용하는 인간도 스마트해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목이 좀 길거든요.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똑똑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백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한때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AI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많은 가능성,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처럼 우리는 왜 점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의 전공인 인문학적,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를 해보고요. 또 이렇게 비판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기술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런 건 우리 또 최주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 이제 한 3년여째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백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건지, 앞으로도 또 충분한 백신이 될 건지는 IT 영역에서 밥벌이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도 사실 의문은 듭니다. 근데 반면 또 답도 나름 어렴풋이는 좀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러면 저도 이제 교수님의 최신 이 신간책을 쭉 정독을 좀 하고 상당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와주시던 이 핵심의 메시지는 제 스스로의 표현으로 하자면 네. 결국은 경험치가 몸에 들어와 있는 것이야말로 인류를 어떤 또 다른 컨벤션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기저의 저력이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의식 중에 인공지능은 땀을 흘릴까요? 대신에 지구를 뜨겁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예. AI한테 이미지 하나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시 채널에 보니까 이제 AI를 쓸 수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AI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징적으로 제가 땀을 흘리냐고 질문한 거는 뭐냐면, 몸이 없는 인공지능이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겪어본 스토리가 없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겪어본 자기만의 내러티브, 서사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찾아주는 답을 저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와, 제가 막 감탄을 하는데 감동적이지 않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이 본인이 겪어본 이야기를 막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딱 질문하면 수평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쫙 조사한 다음에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최 선생님? IT에서 개발도 하고 뭐 제품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상당히 오래 해본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태생이 문과였고 전공도 어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의 이 연구실에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장소들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를테면 분철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화두들이 교수님의 몸과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을 거고, 그것이 순식간에 편집이 되어 교수님의
이제 입끝으로 나오는 거고, 그게 네. 또 울림을 주시면서 강의를 또 이끌어 가실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은 상당히 유사한 궤인 건 사실인 건 거죠. 네. 네. 그럼 또 바꿔 얘기하자면, 저는 뭐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인간도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걸 차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론을 빈틈을 비집어서 끌어내기도 하고. 네. 근데 AI 역시도 그런 식으로 네. 이런 장소 속에서 뭐 하나 유사한 것만 명령을 잘 준다면 그걸 추려서 나름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한 줄 써놓죠. 나는 오류를 품고 있으니 모두 믿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만 역시 땀은 안 흘리고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저도 다시금 또 AI에게 질문을 하고 싶네요. 너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니? 너는 정말 실패라는 게 뭔지 알아가지고 진짜 뭔가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네 스스로의 뭔가 외로운 아이러니를 넌 알겠니? 네, 이제 중요한 또 화두를 하나 던져주셨는데요. 사람이 학습하는 것과 AI가 학습하는 것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AI가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편집해가지고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던져주는 거하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수많은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책들을 읽고 제가 책을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I는 이제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편집해서 그런 걸 이제 생성형 AI라고 할 때 생성형이 뭐를 생성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생성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편집해 가지고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편집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저는 생성은 제너레이티브라는 말보다는 제가 책에 써놨듯이 becom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1시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하고 그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글로 쓰면서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1시간 후에 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한 문장을 딱 썼는데 그 한 문장이 이런 말이 하잖아요. A remind of B. 내가 뭐를 생각했는데 그것과 연결돼서 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흔적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책에서 읽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막 이렇게 폭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얀 백지를 놓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내 머리도 하얀 백지였었는데 여기다가 어떤 책에 있는 문장을 하나 인용하려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성복 시인이 그날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그 제목이 팍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도 사실은 그 시인의 문장을 패러디해가지고 모두 인공지능 백신 맞았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떠오른 거거든요. 중요한 이제 포인트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렇게 A 상태에서 B 상태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똑같은 생성 becoming이지만 제너레이티브 AI하고 becoming human하고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쨌든 어문학을 전공을 했다라는 이 측면에서 주제넘게 뭐 하나를 더 해보자면 제너레이티브를 뭔가를 해. 그리고 얘는 제너레이티브를 해. 근데 우리는 비커밍이 된다라는 건 성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제너레이티브하고 대척점에 두고서 AI에게 따져먹고 싶은 건 넌 왜 크리에이티브가 없니? 라는 건 거죠. 너는 인벤션은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왠지 크리에이티브 하지도 못할 것 같고 너는 그냥 생성, 제너레이티브. 그럼 제너레이티브의 그 기저에 있는 의미는 결국은 모든 기저에 있는 지식은 인간이 페이퍼로 써놓은 것들, 전산화 시켜놓은 것들, 인간이 그림 그린 것들, 인간이 깎아놓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보고 인간의 기저를 배웠을 뿐. 그러니 너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마도 아닐 거고. 뭐 이 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엔진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비컴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제게는 또 다른 맥락에서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저는 왠지 그 안에는 성장, 인간의 전 생애가 왠지 담기면서 그러니까 비커밍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군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교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 말씀도 굉장히 좀 울림이 있을 만한 단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튼 그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지능은 어원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뭔가를 이렇게 골라내는 능력이 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능은 시스템 내재적이어가지고 예.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빠르게 선택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인간은 그것과 이제 근본적으로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창발성, 그러니까 emergen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어떤 거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 그 마주치는 과정에서 깨우침이 또 반짝하고 네. 그러면 이제 한 문장을 썼으면 그 문장이 다른 문장을 또 끌어와가지고 두 문장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제 경험이 또 막 네. 상호작용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 앞으로 내가 1시간 동안 글을 쓰는 동안에 1시간 내에 내 문장이 어떤 문장과 부딪힐지 어떤 경험과 만나서 색다른 깨우침이 일어날지는 네. 전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100여 권 썼는데 처음에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쓴 책이 거의 없거든요. 네. 다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시작해서 막 쓰다 보면은 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유의미하고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창발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 인공지능이 독창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것들의 이질적인 낯선 결합이니까 어떤 결합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지성의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교수님은 지금 AI가 한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정신연령으로 따지면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박사 한 10명을 데리고 일하는 거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 정도로 이 지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지능을 이미 저는 능가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전히 이 아이가 한 돌이나 넘겼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예. 지능은 이만한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이 부산물과 근본적인 산물을 다 공부를 한 거죠. 인간의 방식은 아니었지만, 네. 얘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 이 쓸리는 느낌을 모르고, 혼이불의 사각거림도 모를 것이 확실합니다. 귀가 없거든요. 하지만, 들을 줄은 알아요. 대신에 촉각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전히 미각도 없을 것이며, 여전히 코에 후각도 없다라는 건 거죠. 시각도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여전히 오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미각, 후각, 이것이 없고 촉각도 없는 상황에서라면 이 아이는 여전히 미물도 그런 미물이 없다. 다만 지능만 풍부할 뿐. 이런 맥락에서라면 저는 AI는 여전히 한 돌도 지나지 않았다. 물리적인 이유는 여전히 촉각도 없을 것이며 미각도 없을 것이며 후각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조합해내는 인간만의 뭔가 비커밍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비커밍이 된다라는 거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클램은 아직 멀었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냥 이제 갑자기 뜬구름 없이 또 다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보면 네. AI가 네. 의사를 먼저 대체할까요? 간호사를 먼저 대체할까요? 일단 세부적인 업무로 보자면 이미 이제 뉴스로는 이제 AI계의 현업에 있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한 5년 내에는 힘든 외과 수술은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술의 영역에서라면은 의사의 수술이 확실히 고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비용 효율적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뭔가 더 활력 있는 삶을 제공을 하는 거라면은 그쪽이 조금 더 빨리 교체가 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호사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체크하고 계속 살피면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 역시도 CCTV가 환자의 움직임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휴머노이드가 와서 좀 어줍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환자를 일으켜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열이 있는지를 체크하러 간다면 거기도 뭔가 바뀜이 빠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가 의사를 이렇게 진료하는 거를 보면 지금 정확성 면에서는 AI가 인간의 의사를 능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간호사를 끌어들인 이유는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야. 의사한테 가서 진단하면, 혈압 140에 뭐 90이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140에 90이라는 데이터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고, 그거에 비춰보면 너는 고혈압이라고 판단하는 건 AI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한테 가서 예를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2시간 기다렸는데,
기껏 의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140에 90이야.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 줄 테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와. 그럼 그 말을 딱 듣고 나갈 때 혈압이 더 오르거든. 근데 혈압이 오르는데 나갈 때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아유, 그동안 혈압이 높으셨네. 뭐, 약 꾸준히 드시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간호사 얘기를 하나 딱 듣는 순간 내가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질환과 질병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140에 90 이거는 질환. 근데 질병은 뭐냐면 고혈압 140에 90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을 케어해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높을 것 같고 140에 90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가 강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AI한테 빨리 대처가 가능하고 치료하는 간호사는 그나마 좀 늦게 되지 않을까.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간호사 선생님들은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이 하는 요소의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하기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 요소에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질환과 질병 사이에서 그 어딘가를 마사지해 주시는 분들은 AI가 과연 이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AI 기술에 우리가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찾아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다고 우리가 머리를 안 쓰잖아요. 뭔가 궁금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호기심의 물음표를 품고 이리도 생각해보고 궁리를 거듭했는데 요즘에 궁리를 하지 않고 바로 AI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 위기가 오는 거냐면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음표 바로 가서 물어봐. 그럼 느낌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느낌표 위에 있는 머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말 마침표를 쫙 찍어서 막 문장을 엄청나게 쏟아주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궁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사유 기능이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이를 AI가 다 답을 찾아줘. 최근에 또 저도 어떤 이제 공감 다큐 뭐 이런 거를 보니까 그런 간단한 계산은 계산기에다 빨리 주고서 빨리 끝내버리고 좀 더 인간은 본질의 영역으로 빨리 깊이 들어가라. 사칙연산 잘한다고 뭐 미분적분을 뭐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또 미주권에 영미권에는 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 같은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은 사유 체계가 AI에 얼마나 스며들 수 있는가. 제 견지에서는 아직 만 1살도 안 된 것 같은 이 AI 어린이가 유아가 그런 사유 체계를 갖기에는 과연 가당키나 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책을 어른의 전달력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AI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소설책 읽어본 다음에 소설책 중에서 내가 어른의 전달력에 필요한 명언 100개를 찾아줘. 100개를 찾아주는 동안 AI가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릴까요? 어마어마한 소설책을 읽고 명언 100개를 찾아줘요. 이걸 보고 그걸 내가 만약에 도서관에 가서 100개를 찾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저는 이게 깨달았어. 이 효율성 면에서는 AI를 능가할 수 없구나. 인간의 지능이. 그렇게 AI가 주워준 엄청나게 찾아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는 거기다가 이제 내 생각을 추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내가 낸 질문을 AI한테 물어봐. AI가 써준 답을 20명이 그대로 갖다 나한테 냈어. 내가 딱 보니까 이놈들 답이 다 비슷해. 그럼 이건 AI가 써온 거잖아요. 그 친구들 다 빵점.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AI가 준 써본 답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해석하고 편집하고 가공해가지고 AI를 능가하는 뭔가 답안을 써갖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나의 문제의식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자꾸 아웃소싱 하고 있거든요. 아웃소싱이 뭐냐면 소스를 바깥에 찾는 거잖아요. 제가 AI한테 자꾸 아웃소싱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뭔가 만들지 않고 궁금하면 AI한테 물어가지고 거기서 아웃소싱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요. 아웃소싱을 계속할수록 언어 유희 같긴 하지만 인간은 아웃 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는 주제 중에 큰 주제는 이제 어쨌든 AI 기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AI가 던져주는 기술의 효율성이나 편리함들에 우리가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들이 언제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가 불편할 때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정상적으로 머리를 쓰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황은 나의 평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뇌는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표자도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오늘은 채연아 네가 한번 발표해. 원래 손채연이 13주차 발표인데 네. 재수없어 3주차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이제 그때부터 비상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지 이 난국을?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꾸 곤란하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부딪혀야 머리를 쓰는데 이런 상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하면 편하게 맡기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불만이면 만족스럽게 자꾸 이렇게 이제 대신 누군가가 해주는 거에다가 맡기면 저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심각한 최대 위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AI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소중한 도구가 되는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위해서 협조하고 조수 역할을 해야 되고 도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인공지능만도 못한 인간지능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더 소중한 거는 기반 지식을 더 풍부하게 교양도 더 두껍게 그리고 전문성도 더 두껍게 갖고 있어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저놈이 얘기하는 대답이 형편없구나라는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AI가 물어보는 거에 거기에 주는 답에 다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이게 이제 심각한 점점 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AI가 눈치를 보나요? 그런 근거로서 녹화된 몇 가지 팩트들은 있긴 합니다. AI가 눈치를 보는구나 라고 나오는 팩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무슨 눈치를 보는 거야. 이것도 학습의 소산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6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이놈, 엄마가 이놈 해서 눈치를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학습으로 유사한 결과를 내는 것뿐 저는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참 칭찬도 해야 되지만 AI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얘는 숙맥이거든요. 맥락을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맥락적 사유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A라는 메시지를 딱 던졌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저는 바로 메시지를 바로 접거든요. 그렇죠. 원래 각본에 없는 다른 걸 꺼내서 얘기를 하지. 근데 아마추어나 AI들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짜여진 대로 준비한 대로 쫙 가죠. 이런 창발적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맞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를 계속 시시각각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내 뇌에 입력시킨 다음에 다음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내가 사전에 준비한 것도 있지만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나는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AI를 활용하면서도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바로 눈치 보면서 눈치 구단이라는 게 대단한 인간의 경험적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인간은 질문하고 기계는 대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AI의 존재 이유는요, 걔는 인간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특기가 뭐냐면 AI가 당황하는 질문을 던지기로 지금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가 당황하는 질문을 계속 저는 만들 거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을 찾는 모범생을 길러내는 그런 사회가 이제 AI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없는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는 그런 문제아를 기르려고 합니다. 아무튼 AI 기술의 효율성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지는 말고 잘 쓰되 AI 기술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아이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AI한테 우리가 더 풍부하게 질문을 던져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삶이 더 풍요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판적 사고라는 거, 비판적 시각이라는 거, 어쩌면 제가 학습해온 우리 일반 교육에서는 정답만 찾아오는 역할이 컸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판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뇌새김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